조선 현종 11년 1670년 궁궐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내의원 의관들이 줄줄이 어전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수석 어의부터 말단 의관까지 10명이 넘는 어의들이 이마를 바닥에 박은 채 벌벌 떨고 있었죠. 이유는 단 하나, 왕의 목에 종기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종기가 아니었습니다. 정저, 딩주, 라블리는 꼭대기가 검게 변하면서 모처럼 깊이 박힌 악성 종기였습니다. 옛 의서에는 이 종기에 대해 이렇게 적혀 있었죠. 독이 강하고 뿌리가 깊어 약으로는 빼낼 수 없다. 즉, 기존 처방으로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현종의 목 왼쪽, 귀 아래에서 턱까지 이어지는 부위의 종기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멍울이었죠. 내의원 어이들은 약첩을 올려 잡아보려 했습니다. 인삼과 황기를 넣은 탕약, 종기 위에 바르는 고약, 갖은 약재를 동원했지만 종기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커졌죠. 이틀째 되던 날, 종기는 매실 크기만 해졌습니다. 사흘째에는 주먹만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꼭대기가 검붉게 변했고 만지기만 해도 현종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열이 오르기 시작했죠. 밤이면 식은땀에 용포가 젖었고 왕은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인 채 제대로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수라상이 올라와도 목을 움직일 수 없어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상궁이 미음을 떠서 겨우 한 모금씩 넘겼는데 그마저도 삼키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죠. 종기가 목구멍 가까이 있어 삼키는 것조차 고통이었던 겁니다. 수석 어이가 마침내 이마를 조아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약으로는 방법이 없사옵니다.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어이들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죠.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약첩으로는 독소를 뽑아낼 수 없다는 것을.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대침, 닦은으로 종기를 찢어서 안에 고인 독을 빼내는 것. 하지만 그건 왕의 목에 칼을 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공하면 왕이 살고 실패하면 독이 온몸으로 퍼져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왕을 죽인 의관은 역적이 됩니다. 삼족이 멸해지죠.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는 30년을 내의원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왕의 목에 침을 대는 것만큼은 차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이들도 마찬가지였죠. 눈을 마주치기를 피하며 저마다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좌의정을 지낸 원로 대신 이경석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전하, 한 사람이 있사옵니다. 현종이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종기가 당기는 듯 이마에 핏줄이 돋았죠. 이경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종기를 대침으로 터뜨려 고치는 자가 있는데 본래 말을 치료하던 마이였사옵니다. 마에, 그 단어가 어전에 떨어지는 순간 어이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마이라니, 말이나 치료하던 천한 놈을 왕의 곁에 드리겠다는 겁니까? 수석 어이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30년 경력의 내의원 의관들을 놔두고 말목장 출신을. 하지만 현종은 달랐습니다. 종기의 고통으로 잠 한숨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왕은 이미 체면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이 10명이 포기했는데 마이건 백정이건 살 수만 있다면 상관없었죠. 불러라. 단 2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2글자가 조선 의학사를 바꾸게 됩니다. 이틀 뒤 궁궐 앞마당에 한 남자가 끌려왔습니다. 거칠게 그을린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햇볕과 바람에 시달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삼배옷은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있었고 말의 채취가 옷에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맨발에 집신을 걸친 발은 갈라져 있었고 굵은 손마디에는 흙이 끼어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궁궐의 위용에 기죽지 않는 날카롭고 고요한 눈이었습니다. 허리춤에는 낡은 가죽 주머니가 달려 있었는데 주머니 안에서 무언가가 달그락거렸습니다. 크고 작은 침 여러 개. 말의 종기를 터뜨릴 때 쓰던 바로 그 대침이었죠. 이 남자의 이름은 백광현. 말 목장에서 병든 말이나 치료하던 천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왕의 목에 칼을 댈 수 있을까요? 대체 말을 치료하던 마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그 이야기는 45년 전 한 말 목장에서 시작됩니다. 인조 3년 1625년 경기도 과천 근처 관영 목장에 하나 있었습니다. 조정에서 관리하는 말들을 기르는 곳이었는데 드넓은 초지 위로 수십 필의 말이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말의 콧김이 새벽 공기에 뿌옇게 피어올랐고 울타리 너머 산등성이에는 안개가 걸려 있었죠. 그 목장 한쪽 구석 마구간 뒤편에 허물어진 초가가 한 채 있었습니다. 흙벽이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고 지붕의 이형은 비에 젖어 검게 변한 지 오래였습니다. 이 초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백광현. 아버지는 목장의 말 먹이를 나르는 천민이었고 어머니는 마구간 뒤편에서 빨래를 해주던 여인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천민, 죽을 때까지 천민, 조선에서 천민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하늘이 준 쇠사슬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남다른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을 무서워하지 않았죠. 다른 목장 아이들은 말 앞에 서면 몸을 움츠렸습니다. 수백 근이 넘는 짐승이 코를 벌름거리며 다가오면 어른도 한 발 물러서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광현이라는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말의 코끝에 손을 갖다 대고 목덜미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이윽고 말이 고개를 숙여 아이의 어깨에 턱을 얹었죠. 목장의 늙은 마부가 그 모습을 보더니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놈은 말 속을 들여다보는 놈이여. 광현은 7살 무렵부터 아버지를 따라 마구간 일을 도왔습니다. 여물을 나르고 말똥을 치우고 물을 길어다 먹이통을 채웠습니다. 하루 종일 말 곁에서 지냈으니 자연스럽게 말의 기색을 읽는 눈이 생겼습니다. 어떤 말이 먹이를 먹지 않으면 배앓이라는 걸 알았고 어떤 말이 뒷다리를 절면 발굽에 돌이 박혔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말을 들여다보다 본이 보이게 된 것이었죠. 13살이 되던 해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목장에서 가장 값비싼 말, 관아에 진상할 준비를 하던 검은 종마의 목에 종기가 생긴 겁니다. 처음에는 매실만 한 멍울이었는데 사흘 만에 주먹만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종기 꼭대기가 검붉게 변했고 말은 고통에 못 이겨 먹이를 먹지 않았습니다. 목장 관리가 마의 2명을 불렀지만 마이들은 종기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독이 퍼졌어. 이 말은 사흘을 못 넘기오. 목장 관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관아에 바칠 진상말이 죽는다는 것은 목장 관리 자신이 곤장을 맞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마이들이 떠나고 마구간에는 신음하는 말과 발을 구르는 관리만 남았습니다. 그때 광현이 마구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뾰족하게 깎은 대나무 조각이 들려 있었죠. 목장 관리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뭐 하려는 거냐? 이놈아. 광현은 대답 대신 말의 목으로 다가갔습니다. 종기 주변의 가죽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눌러보았습니다. 말이 고통에 몸을 뒤틀었지만 광현의 왼손이 말의 코를 부드럽게 쥐자 이내 움직임이 잦아들었습니다. 목장 관리가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광현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푹 대나무 끝이 종기 속으로 파고들었고 굳이어 누르스름한 구름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악취가 마구간을 가득 채웠죠. 광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종기 주변을 조심스럽게 눌러가며 안에 고인 독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캐온 쑥잎을 지식여 상처 위에 덮었습니다. 쑥은 독을 빨아들이고 상처를 아물게 하는 약초,
어머니가 손이 찢어질 때마다 붙이던 그 쑥이었습니다. 이틀 뒤 마른 여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뒤에는 마당을 걸었죠. 목장 관리가 광현 앞에 쪼그리고 앉아 물었습니다. 눈이 동그래져 있었습니다. 야, 이걸 누가 가르쳐줬냐? 광현이 관리를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다만 구름이 차 있으면 빼야 낫지 않겠습니까? 관리의 입이 한참 동안 벌어져 있었죠. 그날 이후 광현에게 별명이 하나 붙었습니다. 목장 사람들은 그를 침도령이라 불렀습니다. 도령이라니 천민에게 어울리지 않는 호칭이었지만 아무도 그 별명이 이상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광현은 그날부터 말에 종기가 생길 때마다 불려다녔습니다. 대나무 조각 대신 목장 대장간에서 가느다란 쇠 바늘을 하나 얻어 직접 끝을 갈아 만든 침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굵고 투박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침은 가늘어지고 손끝은 정밀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가지 생각이 광현의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말의 종기와 사람의 종기는 다를까? 가죽 두께가 다르고 뼈의 위치가 다릅니다. 하지만 고름이 차는 원리, 독이 퍼지는 경로, 열이 나는 이치는 같지 않을까? 광현은 밤마다 이 생각을 곱씹었습니다. 문제는 의서였습니다. 사람의 몸을 알려면 의서를 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천민이 책을 구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을 손으로 잡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양반과 서당에는 발을 들여놓을 수조차 없었고 그를 가르쳐줄 스승은 천민의 아이를 제자로 삼을 리 만무했습니다. 광현이 찾아간 곳은 목장 인근의 약재상이었습니다. 약재를 나르고 창고를 정리하는 대가로 약재상 주인이 가지고 있던 의서 몇 권을 틈틈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온전한 책이 아니었죠. 찢어진 쪽, 물에 번진 글씨, 앞뒤가 뒤바뀐 낱장, 그마저도 한 번에 오래 볼 수 없었습니다. 약재 정리가 끝나고 남는 시간, 해가 지기 전 희미한 빛 아래에서 한 줄 한 줄 더듬어 읽었습니다. 글을 배운 적이 없는 천민이 의서를 읽는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광현은 약재상 주인에게 글자를 물어가며 한자 한자 깨우쳤습니다. 약재 이름을 먼저 배웠죠. 감초, 황기, 백출, 당기, 약재 항아리에 붙은 이름표가 그의 첫 번째 교과서였습니다. 약재 이름에서 시작해 약성으로, 약성에서 처방으로, 처방에서 병증으로 거꾸로 짚어 올라가는 공부였습니다. 어느 날 동의보감의 외형편을 넘기다가 종기를 다루는 대목을 찾아냈습니다. 광현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옹저가 이미 골마 고름이 찼는데도 터지지 않으면 침으로 찔러 빼내야 한다. 말에게 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광현은 그 문장을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원리가 같다. 말이든 사람이든 고름이 차면 빼야 산다. 약재상 주인은 처음에 광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해가 바뀌도록 한결같이 의서를 붙잡고 있는 모습에 차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약재상 주인의 손등에 작은 부스럼이 하나 잡혔는데 관이원 약이 듣지 않아 곪아가고 있었습니다. 광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제가 한번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약재상 주인이 반신반의하며 손을 내밀었고 광현은 가느다란 소침으로 부스럼을 찔러 고름을 빼낸 뒤 감초와 황기를 달인 물로 씻어주었습니다. 사흘 뒤 부스럼이 깨끗이 아물었습니다. 약재상 주인이 그날부터 광현에게 의서를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보관용 선반 속에 모셔두고 꺼내주지 않던. 그리하여 낮에는 말의 종기를 치료하고 밤에는 의서 조각을 끼워 맞추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광현의 허리춤에는 어느새 낡은 가죽 주머니가 하나 달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크고 작은 침 여러 개가 달그락거렸습니다. 말의 종기를 터뜨릴 때 쓰던 대침, 작은 멍울을 찌를 때 쓰던 소침, 침 끝에 약재를 묻혀 상처에 밀어넣는 약침까지
하나하나 직접 만들고 직접 갈아 만든 도구들이었습니다. 광연의 나이 35이 되던 해였습니다. 목장에서 서그리쯤 떨어진 마을에서 급한 전갈이 날아왔습니다. 10살짜리 사내 아이가 등에 종기가 나서 사흘째 고열에 시달리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관의원은 이틀 거리에 있어 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광연의 손이 허리춤의 가죽 주머니 위에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실패하면 말은 죽고 맙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이면 그것은 살인이었습니다. 더구나 천민이 의술을 행하다가 사람을 죽이면 곤장 100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광현의 발은 이미 마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죽 주머니 안에 침들이 걸음에 맞춰 달그락거렸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토담집 앞에 여인 하나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맨발이었고 머리가 풀아헤쳐져 있었습니다. 두 손을 비비며 하늘을 향해 울부짖고 있었는데 목이 쉬어 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옆에는 마을 사람 서너시 서 있었지만 아무도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광연이 토담집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10살쯤 된 아이의 얼굴은 열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등을 돌려 엎드린 아이의 등 한가운데에 주먹보다 큰 종기가 솟아 있었는데 꼭대기가 이미 검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고름이 안에서 터질 듯 팽팽하게 부풀어 있었죠. 광현은 아이의 이마에 손등을 대보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종기가 생긴 지 나흘은 됐을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하루만 더 두면 독이 온몸으로 퍼질 참이었습니다. 가죽 주머니에서 대침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광현의 오른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의 가죽은 두껍습니다. 잘못 찔러도 살을 뚫기 어렵고 핏줄을 건드릴 위험이 적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피부는 얇습니다. 침을 깊이 찌르면 핏줄을 건드리고 얇게 찌르면 고름이 빠지지 않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무릎으로 기어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침을 놓는다는 그 마이입니까? 광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만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 아비는 작년에 죽고 이 녀석밖에 없습니다. 여인이 이마를 방바닥에 찧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렸죠. 광현의 왼손이 주먹을 쥐었다. 고름이 터지면 열이 내릴 것입니다. 그것이 광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이었습니다. 아이를 엎드리게 한 뒤 종기 주변을 손가락으로 살살 눌러 고름의 위치를 가늠했습니다. 말에게 했던 것과 같은 동작이었지만 손가락이 느끼는 살의 결은 전혀 달랐습니다. 부드러웠고 얇았고 아래에서 핏줄이 뛰고 있었습니다. 뒤윽고 대침을 들어 올렸습니다. 광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호흡을 멈추었습니다. 옆에서 어머니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죠.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찔렀습니다. 침끝이 종기의 껍질을 뚫고 들어가는 순간 누르스름한 고름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광현은 침을 빼고 재빨리 종기 양옆을 눌렀습니다. 고름이 줄줄 흘러나왔고 마지막에 검붉은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광현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손은 이미 떨리지 않았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쑥잎을 지식여 상처 위에 덮고 깨끗한 삼배로 동염했습니다. 한 시즌이 지났을까 아이의 이마에 손등을 대보자 열이 눈에 띄게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죠. 어머니가 아이의 얼굴을 쓸어내리다가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목에서 끊어질 듯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광현은 말없이 침을 닦아 가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목장의 마이가 사람의 종기도 고친다.
관 의원이 올 수 없는 벽촌에서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는데 마이가 침 하나로 살려냈다. 소문은 마을에서 마을로, 장터에서 장터로 옮겨갔습니다. 종기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목장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등에 종기가 난 농부, 팔뚝에 멍울이 생긴 장사꾼, 엉덩이에 부스럼이 잡힌 나무꾼, 관 의원까지 가려면 이틀이 걸리고 약값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광현은 하나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말을 돌보고 저녁이면 찾아온 사람들의 종기를 터뜨렸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죠. 대신 보리 한 돼, 무 5개, 달걀 서너 알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소문이 양반가에도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과천 고을의 양반 의원 하나가 관아에 글을 올렸습니다. 천민마이가 의술을 빙자하여 사람을 치료하고 있으니 이는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선의 법에 따르면 의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관에서 허가받은 의원뿐이었습니다. 하물며 천민이, 그것도 말을 치료하던 마이가 사람의 몸에 침을 댄다는 것은 월권이자 참남한 짓이었죠. 관아의 아전이 목장으로 달려왔습니다. 백광현이라는 놈, 당장 관아로 끌고 와라. 광현이 관아 마당에 끌려 나왔을 때 곤장 틀이 이미 놓여 있었습니다. 양반 의원이 관아 사또 앞에 서서 광현을 손가락질했습니다. 마의 주제에 사람을 치료한다 하오니 혹 사람이 죽기라도 하면 그 죄를 누가 지겠습니까? 마땅히 곤장을 쳐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해야 하옵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관아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마을 사람 10명이 몰려온 것이었죠. 앞에 선 것은 광현이 살린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뒤로 광현에게 종기를 치료받은 농부들이 줄줄이 서 있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 사람은 제 아들을 살린 은인입니다. 저도 등에 종기가 곪아 죽을 뻔했는데 이 사람이 고쳐주었습니다. 사또의 눈썹이 실룩거렸습니다. 양반 의원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마을 사람들의 탄원이 이어지는 사이 사또는 곤장 대신 경고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광현의 등 뒤에서 양반 의원이 내뱉은 말은 또렷했습니다. 두고 보거라. 마이가 사람 몸에 침을 대는 것은 응당 벌을 받을 짓이다. 광현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허리춤에 가죽 주머니를 한번 움켜쥐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운명이라는 것은 때로 예상치 못한 문을 열어줍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과천에서 열리쯤 떨어진 양반가에서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가장이 등에 큰 중기가 나서 석 달째 앓고 있는데 의원 셋이 다녀가도 약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광현이 도착해보니 어른 주먹만 한 종기 주변으로 붉은 줄이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독이 살을 타고 번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대침 한 번에 고름이 사발 하나 분량은 쏟아져 나왔고 닷새 뒤 양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양반의 이름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양반의 사촌이 조선 조정에서 손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좌의정을 지낸 원로 대신 이경석. 이경석은 7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조정에서 한마디 하면 모든 신하가 귀를 기울이는 인물이었습니다. 병자호란 때 인조 앞에서 끝까지 항복을 반대했던 기계의 소유자이기도 했죠. 그런 이경석에게 한 가지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등에 종기가 자주 생기는 체질이었습니다. 내의원 의관이 약첩을 올려 다스려 보았지만 약이 들으면 잠시 가라앉았다가 다시 부풀어 올랐습니다. 고약을 바르면 겉만 마르고 안에서 고름이 계속 고였죠. 이경석은 석 달에 한 번꼴로 종기에 시달렸는데 그때마다 며칠씩 자리에 누워야 했습니다. 사촌의 이야기를 들은 이경석이 직접 목장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마이를 데려오너라. 광현이 이경석의 거처에 도착한 것은 겨울이었습니다.
이경석은 방 안에 누워 있었는데 등 오른쪽에 달걀만 한 종기가 빨갛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광현이 종기를 살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구름이 이미 차 있으니 터뜨려야 합니다. 약으로는 겉만 마를 뿐 안에 독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경석의 얼굴에서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내의원 의관들은 약으로 다스리겠다는 말만 반복했는데 이 천민마이는 첫마디부터 핵심을 찌른 것이었습니다. 좋다, 해보거라. 광현이 가죽 주머니에서 대침을 꺼냈습니다. 이경석의 하인들이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광현의 침이 종기를 찔렀습니다. 구름이 터져나왔고 이경석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광현은 침착하게 구름을 짜내고 쑥잎고약을 바르고 삼배로 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경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석 달을 괴롭히던 종기가 하룻밤 만에 가라앉은 것이었죠. 이경석이 광현을 불러앉혔습니다. 늙은 대신의 눈이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38이옵니다. 38해를 말만 굳히며 보냈단 말이냐? 광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경석이 한참 동안 광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윽고 늙은 대신의 입에서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내 재주가 아깝구나. 그 한마디에 광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내의원에 보내는 천거사를 쓰기 시작한 것이었죠. 글의 핵심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신분이 아닌 실력을 보시오. 이경석은 그 편지에 자신의 종기 치료 경험을 상세히 적었고 천민이라 하여 재능을 묻어두는 것은 나라의 손실이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으며 이경석이 말했습니다. 대만 궁 아는 목장과 다르다. 내 재주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각오해라. 광현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허리를 숙이는 사이 가죽 주머니 안의 짐들이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이경석의 눈이 그 소리를 따라 주머니 위에 머물렀죠. 1663년 현종 4년 백광현이 내의원에 들어갔습니다. 천민 출신 마이가 왕의 몸을 돌보는 내의원의 문턱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간 곳은 목장보다 높은 신분의 벽이 쳐진 곳이었습니다. 내의원의 의관들은 하나같이 양반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대대로 의관을 배출한 명문가 자제들이었죠. 그들의 눈에 천민 출신 마이가 어떻게 보였을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광현이 내의원 마당에 처음 발을 디딘 날 수석 어이가 코끝을 찡그리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말 냄새가 나는구나. 주변의 의관들 사이에서 낮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광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허리춤에 가죽 주머니를 한번 쥐었다 놓았을 뿐이었습니다. 궁 안의 싸움이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내의원은 조선에서 가장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임금의 건강을 다루는 곳인 만큼 기침 소리 하나도 함부로 내지 못했죠. 나직한 목소리로 약재를 읽고 고개를 숙인 채 약첩을 들고 오가는 의관들의 발걸음만이 마루를 울렸습니다. 그 고요한 내의원에 백광현이 들어선 첫날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죠. 의관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돌리거나 아예 백광현이 서 있는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30년을 내의원에서 보낸 수석어이부터 갓 들어온 막내 의관까지 그들 모두에게 백광현은 같은 공간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는 마이였으니까요. 내의원의 의관들은 대대로 중인 이상의 가문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서를 읽고 시험을 쳐서 올라온 자들이었습니다. 첫날 오후 백광현이 내의원 뒤편 약장 앞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2명의 의관이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말이나 치료하던 놈이 어이와 같은 곳에서 숨을 쉰다니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경석 대감이 천거했다지 않습니까? 이 판에 천민이 들어오다니 내의원 체면이 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백광현의 등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약장 서랍을 짚은 채 그대로였고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말목장에서 20년을 버틴 사람이었습니다. 양반들의 발길질과 멸시는 밥 먹듯이 겪어온 것이었죠. 궁궐이라고 다를 게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백광현은 내의원에서 주어진 자비를 묵묵히 했습니다. 약재를 고르고 침을 정리하고 탕약 재료를 나르는 일이었죠. 이경석의 천거로 들어왔지만 내의원에서 그에게 주어진 역할은 어의가 아니라 심부름꾼에 가까웠습니다. 어떤 의관도 그에게 환자를 보게 하지 않았죠. 하지만 백광현은 불만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약재를 고르면서 약장 안의 배치를 외웠고 탕약 재료를 나르면서 처방전을 눈에 담았습니다. 내의원의 약재 창고에는 말목장에서는 구경도 못하던 귀한 약재들이 빼곡하게 들어있었죠. 녹용, 우황, 사양, 산삼. 백광현의 눈이 그것들을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석 어이가 백광현을 불렀습니다. 내의원 안쪽 방에 들어서니 침상 위에 한 관리가 누워 있었습니다. 중년의 당상관이었는데 얼굴이 잿빛이었고 등을 들어 보이며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죠. 등 한가운데에 주먹보다 큰 종기가 솟아 있었는데 꼭대기가 검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얇은 입술 끝이 비틀렸죠. 내가 침을 놓는다며 그럼 이 환자의 병을 말해보아라. 주변에 서너 명의 의관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하나같이 같았죠. 저놈이 뭘 안다고 말이나 만지작거리던 천민이 사람의 병을 알겠느냐는 표정이었습니다. 백광현은 환자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다른 어이라면 먼저 맥을 짚었을 겁니다. 손목의 맥박을 짚어 장부의 기운을 살피는 것이 의서에 적힌 첫 번째 절차였죠. 눈은 눈툰 눈비 볼 전원은 바 한성. 하지만 백광현은 맥을 짚지 않았습니다. 대신 환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 아래 살이 푸르스름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이 갈라져 있었죠. 그 다음 등의 종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종기의 모양, 색깔, 부어오른 방향, 그리고 주변 피부의 열기까지 백광현의 눈이 종기 위를 훑는 시간은 고작 열숨 남짓이었습니다. 종기가 곪아서 독이 등 쪽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수석 어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백광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독이 세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 종기의 뿌리가 하나가 아니라 세 군데라는 뜻이지요. 한 군데만 찌르면 나머지 두 곳의 독이 안으로 파고들어 더 깊어집니다. 세 군데를 동시에 찔러야 합니다. 수석 어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팔짱을 낀 의관 하나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죠. 맥도 짚지 않고 눈으로만 보고 진단을 내리다니 의술이 아니라 점술이로군. 웃음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백광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리춤에서 낡은 가죽 주머니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길고 두꺼운 대침 3개를 꺼냈죠. 말의 종기를 터뜨릴 때 썼던 바로 그 침이었습니다. 일반 어이들이 쓰는 침보다 2배는 굵었고 끝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지금 바로 놓겠습니다. 수석 어이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마이가 침을 놓겠다니 실패하면 이천민을 내쫓을 좋은 구실이 생기는 셈이었죠. 좋다. 놓아보아라. 백광현이 환자의 등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른손에 대침을 쥐었는데 손끝이 미세하게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왼손으로 종기 주변 3곳의 위치를 짚었죠. 가운데 하나, 왼쪽 아래 하나, 3군데를 손끝으로 누르자 환자의 등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침이 들어갔습니다. 종기 꼭대기를 정확히 찔렀죠. 환자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터졌습니다. 두 번째 침이 왼쪽 아래로 들어갔고 세 번째 침이 오른쪽 위를 관통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세 군데에서 동시에 누렇고 걸쭉한 구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종기 안에 고여있던 독이 한꺼번에 빠져나온 것이었죠. 악취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수석어이가 절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의관들의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구름이 쏟아진 뒤 백광현은 깨끗한 천으로 상처를 눌렀습니다. 한 손으로 종기 주변을 천천히 눌러남은 구름까지 짜냈죠. 그 과정이 끝나자 환자의 등에서 열기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잿빛이던 얼굴에 서서히 핏기가 돌아왔고 이마에 맺혀있던 식은땀이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가 비로소 등을 펴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일째 고통에 시달리던 사람이 침세자루에 풀려난 것이었죠. 방 안에 침묵이 깔렸습니다. 수석어이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얇은 입술이 꿈틀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다른 의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으로만 보고 종기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했다는 것, 그리고 세 군데를 동시에 찔러 독을 빼냈다는 것, 이건 의서에 적혀있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의원에서 백광현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겠습니다. 물론 어이들이 갑자기 그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마에라 부르는 자가 있었고 약 처방을 논하는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그를 빼놓는 일도 잦았죠. 수석어의는 백광현의 실력을 두 눈으로 보고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냉담해졌죠. 그러나 소문은 물처럼 퍼지는 법이었습니다. 내의원 안에서 종기를 앓는 관리들이 하나둘 백광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약으로 잡히지 않는 종기, 고약을 발라도 가라앉지 않는 부스럼, 온갖 처방을 써도 줄어들지 않는 악성 종기. 다른 어이들이 포기하거나 시간을 끌던 환자들이 백광현에게 왔습니다. 소문이란 것은 막으려 할수록 빨리 퍼지는 법이었습니다. 내의원 안에서 마이가 한 번에 고쳤다더라 는 이야기가 관리들 사이에 돌기 시작했죠. 백광현은 하나같이 맥을 짚기 전에 먼저 눈으로 보았습니다. 종기의 색깔, 부기의 방향, 피부 위로 번지는 열의 범위, 20년을 말의 종기와 씨름하며 쌓은 경험이 사람에게도 그대로 통했던 겁니다. 말이 든 사람이든 종기의 원리는 같았습니다. 독이 고이고 굼고 터져야 낫는다는 것. 한편 어이들의 질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약 처방을 의논하는 자리에서 한 의관이 대놓고 말했습니다. 침은 놓을 줄 알지만 약은 모르지 않습니까? 처방전도 못 쓰는 의관이 어찌 내의원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실이었습니다. 백광현은 침술에 관한 한 내의원 그 누구보다 뛰어났지만 약학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내의원 어이들은 어려서부터 의서를 읽고 약재의 성질과 배합을 달달 외운 사람들이었죠. 반면 백광현은 약방문을 쓸 줄 몰랐고 탕약의 근신조사, 배합을 논할 수도 없었습니다. 조선의 의술은 약이 근본이고 침은 보조였는데 백광현은 그 근본이 빠져 있었던 셈이었죠. 백광현은 그 말을 듣고도 얼굴빛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더니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저는 약으로 못 고치는 것을 침으로 고칩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분명했습니다. 약으로 안 되는 환자가 있으면 그때 나를 부르라는 뜻이었죠. 당신들이 포기한 환자를 내가 고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의관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죠. 실제로 약첩으로 잡지 못한 종기를 백광현의 침이 여러 차례 해결한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백광현은 내의원에서 종기치료 전문 의관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그를 마이라 부르는 사람이 줄어들었죠. 대신 침을 잘 놓는 의관이라는 말이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궁 밖의 양반가에서도 종기가 생기면 백광현을 찾는다는 소문이 돌았고 간혹 내의원 밖에서까지
왕진을 요청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어이들의 경계심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백광현의 이름이 알려질수록 그들의 질투는 더 깊어졌죠. 그들에게 백광현은 여전히 신분을 넘어선 이방인이었고 내의원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궁궐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670년 현종 11년이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는 길목, 궁궐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소문이었죠. 상궁들이 고개를 맞대고 속삭이고 내시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내의원 의관들이 밤낮 없이 불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목에 종기가 생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현종의 목 왼쪽 귀 아래에서 턱까지 이어지는 부위에 작은 몽울이 잡혔습니다. 처음에는 팔이 물린 자국 정도의 크기였죠. 내의원 수석 어이는 약첩을 올렸습니다. 인삼과 황기를 달인 탕약, 그리고 종기 위에 바르는 당귀구약, 조선 내의원이 오랫동안 써온 처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종기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머물이 매실 크기만 해졌습니다. 수석 어이의 이마에 주름이 깊어졌죠. 약첩의 양을 늘렸습니다. 탕약이 금은화와 연교를 추가하고 고약도 하루 3번에서 5번으로 바꿨습니다. 사흘째에는 종기가 주먹만하게 부풀어 올랐고 꼭대기가 검붉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저였습니다. 모처럼 깊이 박혀 독이 속으로 파고드는 악성 종기. 옛 의서에 약으로는 빼낼 수 없다. 고적힌 바로 그 종기가 왕의 목에 자리를 잡은 것이었죠. 현종은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인 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목을 돌리려 하면 종기가 당기면서 날카로운 통증이 턱까지 올라왔죠. 수라상에 올라와도 숟가락을 들 수 없었습니다. 상궁이 미음을 떠서 겨우 한 모금씩 넘겼는데 삼키는 순간마다 왕의 이마에 핏줄이 돋았습니다. 밤이 되면 더 심해졌습니다. 열이 오르면서 식은땀에 용포가 흠뻑 젖었고 잠이 들었다가도 종기의 통증에 번번이 깨어났죠. 새벽녘이면 왕의 신음소리가 침전 밖까지 새어나왔습니다. 내의원이 총동원되었습니다. 수석 어이가 의관 전원을 불러 모았죠. 10명이 넘는 어이들이 처방을 바꿔가며 시도했습니다. 탕약의 재료를 바꾸고 고약의 배합을 달리하고 뜸을 놓아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종기는 줄어들기는커녕 하루가 다르게 커져갔습니다. 나흘째 수석 어이가 마침내 침을 놓는 방법을 꺼냈습니다. 독을 빼내려면 침으로 찔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낸 수석 어이 자신이 먼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종기의 위치가 문제였죠. 목 왼쪽, 귀 아래, 그곳은 큰 혈맥이 지나가는 자리였습니다. 침이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혈맥을 건드리게 되고 혈맥을 건드리면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혈맥이 지나는 곳이라 위험합니다. 감히 놓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어이들의 두 눈은 바닥만 향해 있었죠. 사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혈맥만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몸에 침을 대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성공하면 상을 받지만 실패하면 왕을 해친 역적이 됩니다. 상족이 멸해지죠. 아내와 자식까지 화를 입는 것입니다. 의술 앞에 목숨이 걸려 있으니 차라리 시간을 끌며 종기가 저절로 삭기를 바라는 것이 어이들에게는 더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수석 어이가 어전 앞에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전하,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삭겠습니다. 조금만 더 약을 써보겠사옵니다. 하지만 현종도 어리석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종기의 통증은 더 심해졌고 열은 더 올라갔습니다.
약이 듣지 않는다는 것을 왕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었죠. 목이 부어올라 말하는 것조차 힘겨웠지만 현종의 눈빛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약이 듣지 않는 것을 모르느냐. 수석 어이의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죠. 궁궐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어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약도 안 듣고 침도 놓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죠. 종기가 터지기를 바랐지만 정전은 스스로 터지는 종기가 아니었습니다. 독이 안으로 파고들어 온몸으로 퍼지는 종기였죠. 그때였습니다. 좌의정을 지낸 원로 대신 이경석이 어전에 들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지팡이를 짚고 허리가 굽은 채로 느린 걸음이었지만 눈빛만은 젊은 관리 10명보다 또렷했죠. 이경석이 현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한 사람이 있사옵니다. 현종이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기가 당기는 듯 얼굴이 일그러졌죠. 이경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종기를 대침으로 터뜨려 고치는 자가 있는데 이미 내의원에 있사옵니다. 다만 본래 말을 치료하던 마이였사옵니다. 마에 그 한마디가 어전을 강타했습니다. 엎드려 있던 어이들의 고개가 벌떡 들렸죠. 수석 어이의 얼굴이 단번에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마이를 전하의 옥체에 대시겠다는 말씀이옵니까? 수석 어이가 이를 악물며 이경석을 쏘아보았습니다. 30년을 내의원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죠. 말이나 치료하던 천민이 왕의 몸에 침을 대는 것을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마이를 왕에게 대는 것은 불경이옵니다. 천한 놈의 더러운 침을 전하의 옥체에 댄다는 것을 조정이 어찌 용납하겠습니다. 한 의관이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죠. 상소를 올리겠습니다. 이는 왕실의 존엄을 훼손하는 일이옵니다. 이경석은 그들의 반발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에 아무런 동요가 없었죠. 이경석은 7년 전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등에 생긴 악성 종기를 어떤 의원도 고치지 못했던 그때 백광현이 대침 세 자루로 단번에 터뜨려 낫게 해준 그날을요. 이경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7년 전 이 늙은이의 등에 종기가 생겼소. 어떤 의원도 고치지 못했소. 약도 안 듣고 침도 소용없었지요. 그때 백광현이 대침으로 3군데를 찔러 한 번에 독을 빼냈소. 어이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 목숨을 살린 사람이요. 내가 그 사람의 실력을 보증하오. 이경석이 품에서 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한지 위에 목으로 정성스레 쓴 글씨가 빼곡했는데 그 편지의 마지막 줄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의술은 신분에 있지 않고 손끝에 있습니다. 이경석이 그 편지를 현종에게 올렸습니다. 현종이 편지를 받아들었죠. 종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 못해 편지를 눈높이까지 들어 올려 읽었습니다. 왕의 눈이 그 마지막 한 줄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수석 어이가 다시 입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종이 먼저 말했죠. 불러라. 단 2글자였습니다. 하지만 어전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죠. 수석 어이의 입이 벌어졌다가 다물렸습니다. 다른 어이들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빠졌습니다. 왕의 명이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죠. 이경석이 물러나고 내시가 달려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내의원에서 약재를 정리하고 있던 백광현에게 내시가 왔습니다. 어전에 입시하라는 명이었죠. 백광현의 손이 약재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이경석이 자신을 천거한 것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7년 전 이경석의 천거로 내의원에 들어온 것처럼 또다시 이경석이 자신을 불러세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번에 다루어야 할 환자는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백광현이 어전으로 향하는 회랑을 걸었습니다. 궁궐의 처마 아래로 저녁 바람이 불어왔죠.
허리춤의 가죽 주머니 안에서 대침이 달그락거렸습니다. 말 목장에서 가져온 그 낡은 침이었습니다. 수백 마리 말의 종기를 터뜨리고 수십 명의 사람을 고친 바로 그 침. 어전 앞에 도착했을 때 어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수석 어이부터 말단 의관까지 하나같이 백광현을 노려보고 있었죠. 그 눈빛 속에 멸시가 있었고 그리고 한 가닥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마이가 성공하면 자신들의 30년 경력이 무색해지는 것이었으니까요. 백광현은 그 시선들 사이를 지나 어전에 들어갔습니다. 현종이 침상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습니다. 목 왼쪽의 종기가 주먹보다 크게 부풀어 있었고 꼭대기가 검붉게 익어 있었죠. 왕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아래가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잠들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백광현이 어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소인 백광현, 명을 받들어 나왔사옵니다. 현종이 힘겹게 눈을 돌렸습니다. 거칠게 그을린 얼굴, 깊은 주름, 굵은 손마디. 어이들의 하얗고 매끈한 손과는 전혀 달랐죠. 말을 다루던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현종의 시선이 백광현의 허리춤으로 내려갔습니다. 낡은 가죽 주머니, 그 안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내가 백광현이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내 목의 종기를 고칠 수 있느냐? 백광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왕의 목을 올려다보았죠. 종기의 모양, 색깔, 부기의 방향을 눈으로 훑었습니다. 고작 서너, 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대침으로 터뜨리면 고칠 수 있사옵니다. 어전 밖에서 수석 어이의 이를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현종의 얼굴에는 다른 빛이 떠올랐죠. 닷새 만에 처음으로 왕의 입가에 미세한 떨림이 지나갔습니다. 두려움인지 기대인지 아니면 둘 다였을 겁니다. 하라. 백광현이 일어섰습니다. 가죽 주머니에서 대침을 꺼냈죠. 이제 진짜 시술이 시작됩니다. 궁궐 앞마당에서 어전까지 백광현은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양쪽에 도열한 내금이 군사들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삼배옷의 말 냄새가 밴 사내를 호위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하고 있었죠. 혹시라도 왕을 해하려는 자가 아닌지. 백광현의 발걸음이 대전 문턱을 넘는 순간 안에서 양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인삼, 환기, 사향, 갖은 약재를 태우고 달인 냄새가 뒤섞여 어전 전체를 무겁게 눌러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 너머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백광현이 이마를 바닥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돌바닥에 닿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한기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죠. 어전의 무게가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사복시 마의 백광현,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현종은 비스듬히 기대어 누워 있었습니다. 고개를 왼쪽으로 기울인 채 목 오른편을 위로 올리고 있었죠. 그래야 종기가 눌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얼굴은 열기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수라를 제대로 들지 못한 왕의 볼은 움푹 꺼져 있었죠. 수석 어이가 백광현 옆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약첩은 이미 17차례 올렸다. 인삼탕, 승마갈근탕, 고약 3종류를 번갈아 바르고 있으나 종기는 줄어들기는커녕 더 깊이 파고들고 있다. 침도 시도했으나 종기 주변 열이 너무 높아 접근할 수가 없었다. 말을 마친 수석 어이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 같은 천한 놈이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눈이었죠. 백광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들어 현종의 목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종이 힘겹게 눈을 떠서 백광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이라고 했던가. 얼굴을 보니 정말 목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맞았습니다. 거칠게 갈라진 손, 햇볕에 검게 탄 얼굴. 하지만 종기를 바라보는 그 눈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가까이 오너라. 현종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상궁이 백광현을 어상 가까이 안내했습니다. 백광현이 무릎으로 기어가 현종의 목 가까이 얼굴을 가져갔습니다. 한 뼘도 안 되는 거리에서 종기가 보였습니다. 주먹보다 크게 부풀어 오른 종기의 꼭대기는 검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가장자리는 퍼렇게 멍이 들었고 그 경계에서 핏줄이 거미줄처럼 뻗어나가 있었죠. 열기가 손바닥에 닿을 만큼 올라와 있었습니다. 냄새도 났습니다. 독소가 안에서 굼고 있다는 증거였죠. 그 순간 백광현의 눈앞에 다른 장면이 스쳐갔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던 봄날, 암말 한 마리의 목에 종기가 잡혔었죠. 다른 마이들은 손을 놓았습니다. 종기가 너무 깊고 말이 날뛰어서 접근할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백광현은 달랐습니다. 밤새 말 곁에 앉아 등을 쓸어주며 달랬고 날이 밝자마자 단 한 번의 칼질로 종기를 갈랐습니다. 수백 번이었습니다. 수백 번이었습니다. 말목장에서 보낸 20년 동안 백광현이 가른 종기는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정저도, 옹저도, 발제종도 종류는 달라도 원리는 같았죠. 독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 찾아내고 정확한 지점을 찔러 한 번에 터뜨리는 것. 왕의 목에 있는 이 종기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백광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이것은 정저이옵니다. 어이들의 귀가 쫑긋해졌죠. 뿌리가 깊사오나 독은 아직 한 곳에 모여 있사옵니다. 백광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종기를 읽듯 사실을 읽고 있었습니다. 지금 터뜨리면 살릴 수 있사옵니다. 수석어이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죠. 내 놈이 감히 전하의 옥체에 칼을 대겠다는 것이냐. 백광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죠. 수석 어이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만에 하나 실패하면 내 삼족이 멸한다. 알고 있느냐? 삼족, 아버지 쪽, 어머니 쪽, 아내 쪽 3대가 모두 처형당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백광현의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수석 어이가 놓치지 않았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것 보라는 듯이. 하지만 백광현의 손이 허리춤으로 갔습니다. 주머니가 열리는 순간 떨림이 멈추었습니다. 안에서 꺼낸 것은 대침이었습니다. 손가락 2마디 길이의 넓고 평평한 침, 날끝이 반달 모양으로 휘어져 있었고 수없이 갈아온 탓에 강철 표면이 거울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침에는 말 목장의 바람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수백 마리 말의 종기를 가르며 백광현의 손에 길들여진 침이었죠. 대침을 쥔 백광현의 손은 바위처럼 고요했습니다. 아까까지 떨리던 손이 침을 쥐는 순간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마치 손과 침이 하나인 것처럼 2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몸이 기억하는 고요함이었죠. 말이든 사람이든 종기의 원리는 같사옵니다. 현종이 백광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천민의 거친 손에 쥐어진 대침이 촛불에 반짝였죠. 왕은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라. 어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상궁들이 뜨거운 물과 깨끗한 천을 가져왔습니다. 백광현이 대침을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꺼내며 천으로 닦았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를 펴고 접으며 감각을 확인했죠. 목장에서 시술 전에 늘 하던 동작이었습니다. 현종이 고개를 돌려모 오른편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상궁 2명이 현종의 어깨를 부축하고 있었고 내관 1명이 촛불을 들어 시술 부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백광현이 왼손 검지와 중지로 종기 주변을 눌렀습니다. 독이 모인 지점을 찾는 동작이었죠. 손끝에 전해지는 감촉으로 종기의 깊이와 방향을 읽었습니다. 꼭대기에서 약간 아래, 검붉은 부위의 가장자리, 거기가 뿌리였습니다. 오른손의 대침이 종기 위에 멈추었습니다. 어휘들이 고개를 돌렸죠. 참아 볼 수 없다는 듯이. 상궁의 손이 현종의 어깨 위에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백광현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대침이 내려갔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단 한 번의 칼질이었습니다. 날이 종기의 꼭대기를 비스듬히 가르는 순간 검붉은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둡고 걸쭉한 독이 가득 찬 구름이 종기 안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상궁이 깨끗한 천으로 받아냈지만 금세 천이 흠뻑 젖었죠. 냄새가 어전 안을 채웠습니다. 썩은 것이 빠져나가는 냄새.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독소가 빠져나간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백광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침으로 절개 부위를 조심스럽게 벌리며 안쪽에 남은 고름까지 밀어냈습니다. 왼손 엄지로 종기 뿌리 쪽을 눌러 마지막 독소까지 짜냈죠. 정확하고 능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말 목장에서 수백 번 반복한 바로 그 동작이었습니다. 이윽고 구름이 멈추었습니다. 맑은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선홍색의 깨끗한 피였죠. 그것은 좋은 징조였습니다. 독수가 모두 빠지고 새로운 피가 돌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백광현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안도가 아니었죠. 확인이었습니다. 수백 번 보아왔던 종기가 나아가는 첫 번째 신호를. 백광현이 약초를 개어 만든 고약을 절개 부위에 덮고 깨끗한 천으로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마를 바닥에 대고 엎드렸죠. 시술이 끝났사옵니다. 어전이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성공인지 실패인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현종의 이마에서 땀이 서서히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불그스름하게 달아올랐던 얼굴에서 열기가 가시고 본래의 안색이 돌아오고 있었죠. 숨결이 고르게 잡혔습니다. 거칠고 짧던 호흡이 조금씩 깊고 느리게 바뀌어 갔습니다. 현종이 눈을 떴습니다. 어전의 모든 시선이 왕의 입으로 쏠렸죠. 목이 가볍구나. 그 한마디에 어전이 무너졌습니다. 상궁이 손으로 입을 막고 돌아섰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내관이 무릎을 꿇으며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를 연거푸 외쳤습니다. 이경석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추천한 사람이 해낸 것이었습니다. 어이들의 얼굴은 달랐습니다. 수석 어이의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30년 경력의 내의원 수장이 포기한 것을 말이나 치료하던 마이가 단 한 번의 칼질로 해결한 겁니다. 경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악 밑에는 수치가 있었죠.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얼굴로. 어이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백광현만이 여전히 이마를 바닥에 대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죠. 그의 오른손에는 아직 대침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말 목장의 바람 속에서 수백 번 종기를 갈랐던 그 침이, 오늘 왕의 목에 닿았던 그 침이 촛불을 받아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종기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치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죠. 고름을 빼냈으니 독은 빠졌지만 깊이 파인 상처가 아물려면 여러 날이 걸릴 터였습니다. 그리고 이 밤의 시술이 바꾸어 놓을 것은 백광현 한 사람의 운명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의학사 전체가 달라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현종의 종기는 닷새 만에 아물었습니다. 시술 다음 날부터 열이 내려가기 시작했고
사흘째에는 수라상을 받을 수 있었죠. 닷새째 되는 날, 현종은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목을 천천히 돌려보았죠. 통증이 없었습니다. 종기가 있던 자리에는 작은 흉터만 남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현종은 내의원에 특별한 명을 내렸습니다. 이번 치료에 공이 있는 의관들에게 가자, 가지를 내린다. 가자란 품계를 올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내의원 의관들이 연명부를 올렸는데 그 명단 끝에 낯선 이름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백광현, 사복시 소속 마에 정식 의관도 아닌 천민이 가자 명단에 올라온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예조에서 즉시 반대 상소를 올렸습니다. 천인이 어찌 조정의 품계를 받겠습니까? 이는 선왕의 법도를 어지럽히는 일이옵니다. 사간원에서도 가세했습니다. 마이에게 품계를 내리면 내의원의 채통이 무너지옵니다. 조정이 시끄러워졌죠. 하지만 현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살린 자에게 신분을 묻겠느냐. 그렇게 백광현은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마의 출신으로 의관의 품계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듬해 궁궐에 다시 급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인선왕후 현종의 모후이자 대비마마였죠. 뒷목에 발제종, 확자숏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나는 경계, 뒷목의 가장 민감한 부위에 종기가 잡혔습니다. 어이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무도 나서지 못했죠. 왕의 종기도 감당하지 못했던 어이들이 대비의 종기를 감당할 리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대비의 종기는 뒷목이었습니다. 머리카락과 목덜미가 만나는 경계 부위는 혈관이 많고 피부가 얇아 자칫 잘못 찌르면 과다출혈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곳이었죠. 게다가 이번에는 의술 외에도 난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예법이었죠. 대비의 옥체에 남성 의관이 직접 접근하는 것은 조선의 법도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의관이 직접 환부를 보거나 만질 수 없었죠. 가림막을 치고 그 뒤에서 상궁이 종기의 상태를 말로 전해야 했습니다. 의관은 오직 상궁의 설명만 듣고 시술 위치를 정해야 했죠.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오직 귀로만 듣고 종기를 찾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종이 망설임 없이 명을 내렸습니다. 신하들이 반대 의견을 올리기도 전에 왕의 입에서 이름이 먼저 나왔죠. 광현을 보내라. 백광현이 데뷔전에 들어섰을 때 청색 가림막이 어상과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가림막 너머에서 상궁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종기는 뒷목 오른편, 머리카락이 끝나는 곳에서 손가락 2마디 아래에 있습니다. 크기는 대추알 만하고 꼭대기가 단단합니다. 백광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상궁의 말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그려 넣었습니다. 뒷목 오른편, 머리카락 경계에서 2마디 아래, 대추알 크기, 꼭대기가 단단하다면 아직 구름이 완전히 차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가장자리에 열감으로 보아 독은 이미 모이기 시작했을 터였습니다. 가장자리를 누르면 통증이 있사옵니까? 가림막 너머에서 상궁이 대비에게 확인한 뒤 대답했습니다. 아래쪽을 누르면 더 아프다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래쪽이 더 아프다면 독의 뿌리가 아래로 뻗고 있다는 뜻이었죠. 절개할 지점은 꼭대기가 아니라 꼭대기에서 약간 아래, 뿌리 방향이어야 했습니다. 가림막의 아래쪽 틈을 열어주십시오. 상궁이 가림막 아랫단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좁은 틈 사이로 보이는 것은 대비의 뒷목 일부뿐이었죠. 종기의 윤곽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충분했습니다. 백광현은 틈 사이로 왼손을 넣어 검지 끝으로 종기 가장자리를 한번 눌렀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열감과 탄력, 그것만으로 깊이와 방향을 읽었죠. 그리고 오른손의 대침이 틈을 통과했습니다. 단 한 번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을 상궁의 말과 손끝의 감각만으로 정확하게 갈랐습니다. 고름이 빠져나왔고 상궁이 깨끗한 천으로 받아냈습니다. 통증이 가셨사옵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가림막 너머에서 대비의 목소리가 직접 들려왔습니다. 시원하구나. 그 한마디에 대비전의 긴장이 풀어졌습니다. 상궁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가림막 이쪽에서 백광현은 조용히 이 말을 받아게 됐습니다. 소문은 궁궐 밖으로도 퍼져나갔습니다. 왕의 종기를 고친 것도 놀라웠지만 보지도 못하는 대비의 종기를 가림막 너머에서 정확하게 시술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혀를 내두르게 했습니다. 저작거리 주막에서, 양반가 사랑방에서, 시골 장터에서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서든 백광현의 이야기가 돌았죠. 가림막 너머에서 듣기만 하고 종기를 찢었다더라. 말 치료하던 사람이 대비마마까지 고쳤다더라. 양반이든 천민이든 백광현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백광현은 이후로도 궁궐 안팎에서 수많은 종기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현종의 치료가 한 번의 기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매번 증명해 보인 것이죠. 종기뿐 아니라 옹저, 발배, 유흥 같은 온갖 외과 질환에 능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현종이 승하하고 숙종이 즉위한 뒤에도 백광현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남았죠. 1695년 숙종실록에 이런 기록이 올라갑니다. 백광현은 종기를 잘 치료하여 많은 기셔가 있으니 세상에서 신해라 일컬었다. 실록에 신해라 기록된 의관은 조선 500년 역사를 통틀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칭호가 말을 치료하던 마의 출신에게 붙은 것이었죠. 이경석이 현종에게 올렸던 편지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의술은 신분에 있지 않고 손끝에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경석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지만 그가 심어놓은 씨앗이 비로소 꽃을 피운 것이었습니다. 백광현의 관직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현종의 치료 이후 내의원 의관으로 정식 임명되었고 이후로도 궁궐 안팎의 종기 환자들을 치료하며 공을 쌓아갔죠. 숙종대에 이르러서는 왕실 종기 치료의 첫 번째 의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종일품 숙록대부, 총업대부에까지 올랐습니다. 종일품이면 조정의 최고 관직급이었죠. 좌의정, 우의정이 정일품이니 그 바로 아래였습니다. 말목장에서 말똥을 지우던 천민이 정승바로 아래까지 오른 겁니다. 조선 500년 역사를 통틀어 천민 출신으로 이 품계에 오른 사람은 백광현이 유일했습니다. 그러나 백광현을 백광현답게 만든 것은 높은 관직이 아니었습니다. 숙록대부가 된 뒤에도 그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환복을 입고 가마를 탈 수 있는 신분이 되었지만 백광현은 여전히 직접 환자에게 걸어갔습니다.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환자를 치료했다. 궁궐에서 왕과 대비를 치료하던 그 손이 관직에 오른 뒤에도 여전히 저작거리 백성의 종기를 가르고 있었던 것이죠. 양반의 종기든 노비의 종기든 백광현 앞에서는 구별이 없었습니다. 말을 치료하던 시절부터 그러했고 신해라 불린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선 사람이 낮은 곳을 잊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재주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끝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1697년 백광현은 72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허리춤에는 여전히 낡은 가죽 주머니가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말 목장에서부터 함께했던 그 대침이 들어있는 주머니, 왕의 종기를 갈랐던 그 침이 마지막까지 그의 곁에 있었던 것이죠. 말 목장에서 시작하여 신이라 불리며 종일품까지 오르고 끝내 낮은 곳의 환자를 버리지 않았던 사람, 조선 500년 의학사에서 백광현만한 역전은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숙록대부 백광현, 종일품이라는 벼슬은 정승 바로 아래
조선 관직의 꼭대기에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궁궐 안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고 의관들은 그를 어른으로 모셨습니다. 어의 10명이 고개를 숙이던 자리에 이제는 백광현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벼슬 뿐이었습니다. 백광현의 허리춤에는 여전히 낡은 가죽 주머니가 달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 크고 작은 침이 부딪히는 그 소리는 말목장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종일품 숙록대부의 허리에 천민마이의 도구가 매달려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백광현은 한 번도 그 주머니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새 가죽으로 바꾸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백광현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주머니가 없었으면 나이 70이 넘었습니다. 손끝의 감각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백광현 자신이 가장 잘 알았습니다. 침을 잡으면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머리카락 한 올 두께의 차이도 구분하던 손이었습니다. 종기의 깊이, 고름의 위치, 혈관까지의 거리를 오직 손끝으로만 읽어내던 손이었죠. 그 손이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느려졌습니다. 그래도 백광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침을 꺼내 손가락 사이에서 돌렸습니다. 손끝이 기억하는 감각을 하루라도 잊지 않으려는 것이었죠. 침을 잡고 돌리고 꽂는 동작을 수백 번씩 반복했습니다. 종일품 대감이 새벽부터 침을 굴리고 있는 모습을 본 하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대감마님, 이제 그만 쉬셔도 되지 않사옵니까? 백광현이 웃었습니다. 쉬면 손이 잊어. 손이 잊으면 사람이 죽어. 숙종 21년 1695년이었습니다. 고위 관리 윤지환의 다리에 심한 종기가 생겨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약을 써봤지만 차도가 없었고 종기는 날이 갈수록 부풀어 올랐습니다. 결국 숙종이 직접 명을 내렸습니다. 백광현을 보내라. 이때 백광현의 나이 71였습니다. 칠순이 넘은 노인에게 왕이 직접 환자를 맡기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내의원에는 점고, 기운찬 의관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숙종은 백광현을 지목했죠. 왕이 믿는 손은 여전히 그 손이었습니다. 백광현이 윤지환의 집에 도착했을 때 윤지환은 침상에 누운 채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고 종기 주변의 피부는 검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윤지환의 가솔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백광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떨리는 손으로 대침을 잡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백광현은 말없이 종기 주변을 손가락으로 눌러보았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고름의 위치와 깊이를 손끝으로 읽어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손과 침 사이에 여전히 말이 필요 없는 교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죽 주먹했습니다. 누르스름한 고름이 솟구쳐 나왔고 종기 안에 고인 독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빠져나왔습니다. 윤지환이 침상 위에서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기던 통증이 빠지는 게 느껴졌던 거죠. 가솔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71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침을 잡는 순간 그 손은 여전히 말 목장에서 처음 대나무 조각을 쥐었던 13살 소년의 손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종일품 숙록대부가 되었어도 환자 앞에서 백광현은 여전히 고름이 차면 빼야 한다는 그 단순한 원리 하나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벼슬에 올랐지만 환자 앞에서는 여전히 말 목장 시절의 백광현이었던 겁니다. 숙종 23년 1697년 백광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허리춤에 가죽 주머니를 차고 있었다고 합니다. 숨이 끊어지기 며칠 전까지도 찾아오는 환자를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데도 아픈 사람이 찾아오면 자리에서 일어나 침을 들었습니다. 제자가 만류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몸을 좀 보셔야 합니다. 백광현이 제자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알아. 이 사람은 나 아니면 갈 곳이 없어. 백광현은 그렇게 갔습니다. 말목장에서 시작해 궁궐을 거쳐 다시 환자 곁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숨이 멎었을 때 가죽 주머니 안의 침들이 마지막으로 한번 달그락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73년을 함께한 주인이 떠난 것을 아는 것처럼 소식을 들은 숙종이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고 실록은 전합니다. 왕이 천민 출신 의관의 죽음에 침묵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백광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광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백광현의 아들 백흥령이 금이영 치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대침 기술로 근영의 병사들을 치료했죠. 제자 박수는 독자적인 명의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백광현에게 배운 대침 기술에 자신만의 약학 지식을 더해 한양에서 손꼽히는 의원이 되었습니다. 스승이 걸어온 길을 자기 방식으로 이어간 것이죠. 그리고 손자 대에 이르러 백광현의 유산은 하나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손자 백흥성이 영조대의 승정원 일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조가 체중으로 고생할 때 백흥성이 할아버지의 침법으로 왕을 치료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증손자 백문창이 정조대의 의관으로 활동했습니다. 현손 백성호가 헌종대에 이르기까지 백광현의 후손들은 대를 이어 조선 왕실의 의료를 담당했습니다. 영조, 정조, 순조, 헌종 4명의 왕을 거치는 동안 백광현의 후손들이 승정원 일기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말을 치료하던 마의 한 사람이 200년 넘게 이어지는 의학 가문을 세운 겁니다. 200년입니다. 조선에서 양반 가문도 세대를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권력은 바뀌고 당파는 갈리고 한 번 실각하면 대를 이어 벼슬길이 막히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천민 출신의 의학 가문이 200년을 이어갔다는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실력이 대를 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아니라 기술이, 당파가 아니라 실력이 그 가문을 지켜준 겁니다. 백광현이라는 사람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실력이 사람을 만든다. 천민의 손이 종일품 숙록대부의 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아들에게, 제자에게, 손자에게, 증손에게 이어져 200년 동안 사람을 살렸습니다. 조선은 신분이 곧 운명이었던 나라입니다. 천민으로 태어나면 천민으로 죽는 것이 당연했고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광현은 그 벽을 뚫었습니다. 양반도 아니고 중인도 아니고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한 사람이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단 하나, 손끝의 기술이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스승도 없었고 학당도 없었고 배경도 없었습니다. 찢어진 의서 낱장을 모아 글을 익혔고 말의 종기를 들여다보다가 스스로 원리를 깨우쳤습니다. 구름이 차면 빼야 한다는 그 단순한 진리 하나를 평생 밀고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단순한 원리가 왕을 살렸고 이름 없는 백성을 살렸습니다. 35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남습니다. 사람을 만드는 것은 배경입니까? 실력입니까? 백광현은 이미 답을 내렸습니다. 마을 목장에서, 궁궐에서, 환자의 곁에서 평생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대답이었습니다. 구름이 차면 빼야 합니다. 그것이 말이든 사람이든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그것이 천민이든 종일품이든 350년 전 백광현의 손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손은 묻고 있습니다.